야간 대학에 가겠다며 집을 나선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길가에서 발견된 그녀의 가죽 가방, 그리고 가방 손잡이에 묻어있는 선명한 핏자국. 단순 실종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곧 도시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변모합니다. 경찰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지며 오랜 시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년이 지난 후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새로운 단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던 순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가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27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미국 오클라호마주 북동부에 위치한 털사입니다. 털사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인 이곳은 인구 약 41만 명으로 오클라호마 시티에 이어 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주요 지류인 아콘소 강이 도시의 서쪽을 가로지르고 있죠. 이곳은 오랜 기간 세계의 석유 수도로 불렸습니다. 1923년 석유 재벌 하비엘과 그의 아내 메리가 지은 하비엘던 저택은 20세기 털사의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974년 가을, 28세의 공인회계사 제리 마틴은 6년간 함께했던 남편과 막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고향인 아콘소주를 떠나 털사로 이주했습니다. 털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리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고 두 사람은 2층짜리 복층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제리는 또다시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더 나은 삶과 안식처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의 털사는 우아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거주지였습니다. 제리 역시 이곳을 매우 사랑했죠. 도시의 오래된 거리에는 음악이 흐르는 바와 활기찬 디스코 무도회장이 가득했고 제리는 종종 그곳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무도회장에서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 켄 웰치를 만나게 됩니다. 켄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느릿느릿 여유롭게 말했고 무척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죠. 그 역시 막 이혼의 아픔을 겪은 터라 두 사람은 대화가 아주 잘 통했고 빠르게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제리와 켄은 자주 함께 외식을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죠. 두 사람 모두 드디어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리의 삶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화가가 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미술 전공 과정까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된 그 첫 미술 수업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75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남자친구 켄은 제리의 직장 동료 메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제리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리는 켄에게 제리가 혹시 그곳에 함께 있는지 물었지만 켄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켄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리는 평소 시간 관리가 철저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켄은 즉시 제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죠. 현관의 포치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제리의 자동차는 그녀가 항상 주차하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켄은 곧바로 제리가 미술 수업을 듣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주차장에서 제리의 폭스바겐 비틀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창 너머 뒷좌석에는 제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교과서와 연습장 몇 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리의 차가 이 시간까지 이곳에 주차되어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켄은 즉시 학교 보안 요원을 찾아갔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켄의 질투심 많은 남자친구 정도로 치부하며 제리의 행방은 그녀의 사생활일 뿐 타인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켄과 제리가 교제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켄은 제리가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연락두절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리가 큰 위험에 처했다고 직감한 켄은 제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양측은 상의 끝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마틴 반 경관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전쟁터에 참전해 무수히 많은 생과 사를 목격했던 인물로 생명의 나약함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이런 과거의 경험 덕분에 그는 어떤 사건이든 남달리 신중하고 헌신적으로 임했으며 항상 더 많은 사람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켄은 마틴 경관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보통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만 정식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대학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제리의 차가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점, 이 비정상적인 정황을 포착한 마틴 경관은 제리가 강제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절차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실종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제리의 차량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그 어떤 몸싸움이나 살인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도 이상한 소리나 움직임을 들었다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죠. 초기 수사는 그야말로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마틴 경관은 범죄의 통계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이나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피해자의 지인이거나 접점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파고들기로 합니다. 마틴 경관이 제리의 아파트를 수사했을 때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 하나 없었고 제리의 옷들은 옷걸이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죠. 신발은 앞코가 앞을 향하도록 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 즉 제리가 스스로 짐을 챙겨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척 조던 경관이 수사팀에 합류해 마틴 경관을 돕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제리의 거주지,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주변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는 한편 제리와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탐문했습니다. 당연히 수사의 초점은 제리의 전 남편 2명에게 쏠렸지만 조사 결과 2사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실종 3일째,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한 비번 경찰관이 출근길에 도로변에 버려진 갈색 가죽 가방 하나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그것은 실종된 제리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는 수사 시작 아래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죠. 가방 안에는 제리의 아파트 열쇠와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가방 손잡이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핏자국은 제리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마틴 경관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곳은 제리가 다니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한 상점 직원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제리가 실종된 당일 어떤 남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고 제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서명이 카드 소유주의 이름과 달랐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제리의 것이었죠.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질문을 던지자 남자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남자의 행동이 워낙 눈에 띄게 이상했기에 직원은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묘사에 따르면 남자는 30대 정도의 나이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고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며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되자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경찰의 촉을 곤두세우게 한 전화가 있었죠. 목격자는 최근 며칠 동안 붉은색 자동차를 몰고 제리의 아파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젊은 남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설명한 남자의 외모는 몽타주 속 긴 머리의 남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외모는 제리의 남자친구 켄 웰치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붉은색 차량의 소유주 역시 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실종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보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마틴 경관은 다시 켄을 찾아가 제리가 실종된 후 그녀의 아파트 밖을 배회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켄은 경찰의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붉은색 콜벳 차량을 몰고 제리의 아파트 근처로 자주 갔던 것은 사실이며 거리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오랫동안 아파트를 관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리의 실종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오직 제리에 대한 걱정과 남자친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켄은 뉴스를 통해 어떤 남자가 제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점이 자신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리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신분증이나 다른 소지품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리의 집 주소도 알고 있을 테니 그곳에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리의 집 앞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거리에 도배된 몽타주 덕분에 범인의 얼굴은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경찰처럼 그를 체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나타난다면 앞을 가로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켄의 행동은 언뜻 기묘해 보였지만 그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진정성이 넘쳤습니다. 결국 켄의 혐의는 다시 한번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당시 털사 지역은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피 묻은 가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제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수사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털사 경찰서의 인력이 현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경찰은 궁여지책으로 지역 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수색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19세였던 교육생 마이크 허프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들의 임무는 커뮤니티 칼리지, 제리 아파트, 가방이 발견된 장소 등 핵심 구역을 중심으로 돌 하나, 쓰레기통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며 점차 수색망을 넓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제리가 실종된 지 정확히 3주가 되던 날, 정적을 깨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북오세이지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수리하던 인테리어 작업자가 벽장 안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다급한 신고였습니다. 마틴과 첫 경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죠. 그곳은 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된 낡고 허름한 빈 아파트였습니다. 벽장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차마 말로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기괴한 형태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생전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1차 부검 결과 피해자는 끔찍한 유린을 당한 뒤 옷걸이와 같은 도구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시신에는 사망한 이후에 가해진 수많은 상흔들이 남아있었죠. 이는 살인의 목적을 넘어선 전형적인 오버킬의 형태였습니다. 지문과 치과 기록을 대조한 결과 피해자는 모두가 애타게 찾던 제리 마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은 벽장 안에서 제리의 것이 아닌 제3자의 혈흔과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다른 용의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죠.
무엇보다 시신을 이토록 잔혹하게 훼손한 수법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이 초범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고 기괴한 살인사건은 털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죠. 수사팀이 느끼는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시내 호텔 창문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경찰이 배포한 신용카드 용의자 몽타주와 소름 끼치게 닮았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이상 행동을 하던 이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퀘이드. 조회 결과 그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용의자로 그를 강도 높게 신문했죠. 하지만 퀘이드는 자신의 나체 소동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굴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제리가 실종되던 날 밤은 다름 아닌 퀘이드가 결혼식을 올린 날이었고 그의 새 신부 역시 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퀘이드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범인이 초범이 아닐 것이라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범죄 정보 시스템을 통해 타 지역의 유사 범죄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어쩌면 털사를 우연히 지나가던 연쇄살인범의 무차별적인 범행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딘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털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은 점차 잊혀가는 콜드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이 답답한 침묵은 무려 20년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2001년 겨울, 오랜 세월 서류철 속에 잠들어 있던 제리 사건이 미제 사건 재수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경찰은 또다시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단서를 호소했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척과 마틴 경관은 이미 은퇴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19살의 풋내기 교육생이었던 마이크 허프는 이제 털사 경찰서 강력반을 이끄는 베테랑 형사가 되어 있었죠. 제리 사건은 마이크가 경찰 제복을 입고 처음으로 투입됐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범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1년 1월, 한 줄기 빛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뉴스를 본 메리앤 디란조라는 여성이 경찰서로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그녀는 제리를 죽인 범인이 자신의 여동생 데니스를 죽인 범인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범인의 이름은 허먼 램이었습니다. 메리앤의 설명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남부의 한 선술집에서 살해당한 여동생 데니스의 사건은 제리 사건과 범행 수법이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마이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범인이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조사해보니 허먼 램은 1977년 21살이었던 데니스를 살해한 혐의로 무려 100년형을 선고받고 일리노이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그가 다른 여러 건의 살인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앤의 말대로 그의 범행 수법은 제리 사건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1975년 당시 허먼 램이 털사 지역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행 시간과 장소,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수십 년을 찾아 헤매던 악마를 찾았다고 확신했죠. 그는 법의학 증거 보관소로 달려가 20년 넘게 고의 보관되어 있던 범인의 생체 증거를 꺼내 범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DNA 분석에 꽤 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기다리는 동안 과거 현장에서 채취했던 지문과 허먼 램의 지문을 먼저 대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마이크는 범인이 범행 이전에 남긴 지문일 수도 있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DNA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하지만 끝내 도착한 DNA 대조 결과마저 불일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이크는 마치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부풀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모든 것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2년 11월,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엘카온 경찰서의 밥 앤더슨 경관이 마이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건넨 것입니다. 밥 경관은 자신이 맡고 있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조사하던 중 그의 범행 기록이 과거 털사에서 발생한 제리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직감을 발휘했습니다. 밥 경관이 지목한 용의자의 이름은 클라이드 윌커슨이었습니다. 클라이드는 1938년 11월 10일 캘리포니아 센타크루즈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죠. 그의 과거는 그야말로 추악한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1965년 엘카혼, 19살의 셰릴 버넷을 유린하고 살해했습니다. 끔찍하게도 당시 옆방에서는 셰릴의 갓난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죠. 클라이드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 주변에 촛불을 켜두는 기괴한 행동을 남겼습니다. 불과 2주 뒤 한 아파트에 침입해 62세의 남성 세입자 루이스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그의 57세 아내 롤라를 유린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롤라의 비명소리를 듣고 개입한 덕분에 롤라는 머리를 다쳤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1965년 7월 한 간호사를 습격해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다행히 최근 인근에 도둑이 들끓자 주변을 경계하던 한 이웃이 클라이드의 차량 번호를 적어둔 덕분에 체포되었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76년 1월 25일 아칸소주 저드소니아의 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정차 중이던 젊은 여성을 습격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여성을 풀어주었고 여성이 그의 인상착의와 차량을 정확히 묘사한 덕에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7월 밀수품 판매 혐의로 다시 수감되었다가 2년 뒤 풀려났습니다. 그는 평생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FBI 요원들은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불법 밀수품 제조 혐의로 클라이드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과거 트럭 운송회사에서 일할 당시 남겼던 우편물 봉투에서 그의 타액 샘플을 확보했고 이 DNA를 대조하여 마침내 1965년 엘카운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과 그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63세의 클라이드는 캘리포니아 송환 거부권을 포기하고 과거의 2살인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엘카온의 밥 경관은 이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 참여했고 클라이드의 이동 경로와 수법을 분석하다 털사의 제리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크는 단숨에 캘리포니아 엘카온 경찰서로 날아갔습니다. 타임라인을 맞춰본 결과 제리가 살해당한 1975년 2월, 클라이드는 정확히 털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운송회사의 기록이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했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당시 클라이드가 살던 아파트가 제리의 시신이 발견된 빈 아파트에서 불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클라이드의 젊은 시절 사진은 27년 전 제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남자의 몽타주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이크는 이미 여러 번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지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본능이 이번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다시 한번 용의자 클라이드의 DNA를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결과, 완벽 일치. 마이크가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는 환호성을 지르지도 펄쩍펄쩍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27년간 털사 시내를 뒤지며 흘렸던 땀방울, 끔찍했던 범죄 현장, 그리고 피해자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2년 11월 클라이드 윌커스는 캘리포니아에서 2건의 살인 및 밀수품 제조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그는 마침내 털사에서 자신이 제리를 살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털사 카운티 지방법원 거둔 판사는 그에게 또 한 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며 가장 깊은 한도의 한숨을 내쉰 사람은 끝까지 범인을 추적한 형사 마이크,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혹시 남자친구가 죽인 게 아니냐는 세상의 따가운 의심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켄이었습니다. 제리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살인마를 법정에 세운 마이크 허프는 이후 강력반 반장으로 승진했고 2019년 명예롭게 은퇴할 때까지 털사의 치안을 지켰습니다. 2013년 한 인터뷰에서 마이크는 제리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초기 저의 멘토이자 당시 강력반 반장이었던 로이 헌트 경관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는 지금 연쇄 살인범을 상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반장님은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30년 경찰 짬밥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 결국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2일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짓밟고 27년간 법망을 피해 숨어 살았던 악마 클라이드 윌커스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77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핏자국이 묻은 가방 하나가 수십 년을 이어온 악마의 꼬리를 잡는 결정적 단서가 된 털사 살인사건. 완벽한 범죄는 없으며 진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